60세 이후 노년의 지혜, 하지 말아야 할 9가지. 안녕하세요. 우리 사연 나누기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 60세 이후 노년을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공자는 지천명이라 하여 50세에 하늘의 뜻을 안다고 했고, 이순이라 하여 60세에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즉 60세는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노년의 품격을 잃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의 성현들과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노년을 보냈을까요? 그들이 남긴 말씀 속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퇴계이황, 율곡이이, 다산정양용을 비롯한 조선시대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 60세 이후 하지 말아야 할 9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년의 품격과 지혜를 지키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는 길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 자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대학자 퇴계이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리를 자랑하는 것은 마치 시든 꽃이 자신의 예전 향기를 자랑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향기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다. 퇴계 선생은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학문에 정진하시며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현대의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회사에서 부장일 때는.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경험담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반복되면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에게는 또 그 이야기야 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죠. 조선시대 문인 김득신의 청구야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항상 자신의 젊은 시절 무용담을 자랑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 그때는 정말 좋았나 보네요. 그럼 그때로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 말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추억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도 그것에만 매달려 있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그 나름대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내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이야기해 드릴게요.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말고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율곡이이 선생은 학문에는 끝이 없다고 하시며 평생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젊은 제자들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으셨죠. 진정한 어른은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명 꼰대질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정양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는 지혜의 척도가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나온다.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젊은 제자들과 토론하기를 즐기셨고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셨습니다. 꼰대질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 특히 젊은 세대를 판단하고 훈계하는 행동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인생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살아본 게 얼마인데. 이런 말들이 바로 꼰대질의 전형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선언즉배 좋은 말을 들으면 절을 한다. 즉 좋은 말이라면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든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디지털 기술, 사회문화, 가치관 등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기준으로만 현재를 판단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 그래야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박지원은 당시로는 파격적이었던 중국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둘째,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받아들여 보세요. 셋째, 조언을 할 때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시작하세요. 절대적 진리처럼 말하지 마세요. 넷째,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세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 중 하나가 겸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공자도 3인행 필유하사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식에게 과도한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교육 철학자 이인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식을 기르는 것은 새를 기르는 것과 같다. 언젠가는 하늘로 날려보내야 한다. 평생 세장에 가둬둘 수는 없는 법이다. 율곡 선생은 자식 교육에 있어서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간섭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그 회사 그만두고 더 좋은 데로 옮겨라.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자식들도 압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식에게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께서 지으신 경목요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자교지 이이방, 자식을 사랑한다면 올바른 도리로 가르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방, 즉 올바른 방법입니다. 무조건적인 간섭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치라는 뜻이죠. 조선시대 문신 송시열은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로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 편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과도한 간섭은 자식의 자립성을 해치고 부모-자식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언을 구할 때만 말하세요. 내 생각은 어떠니?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둘째, 결정권은 자식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셋째, 실패할 권리도 인정해주세요. 실패해도 괜찮다. 그것도 경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넷째,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내가 결정한 일이라면 응원할게 라고 말해주세요.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당장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속담에 부모 마음은 자식 몰라도 자식 마음은 부모가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 이것이 노년기 부모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청백리로 유명한 황희정승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가진 돈의 양이 아니라 그가 베푸는 마음의 크기에 있다. 황희정승은 평생 청렴하게 살았고 죽을 때까지 재산 다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성공이 인생의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에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집은 돈이 많아서 좋겠다. 우리 아들은 연봉이 얼마인데. 요즘 젊은 애들은 돈만 밝혀. 가난하면 무시당한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들에게는
물질 만능주의자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귀불능은 빈천불능이 부귀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난에도 뜻을 바꾸지 않는다. 이는 맹자의 말씀으로 진정한 군자는 경제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의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돈이 아니라 도덕과 의리였죠.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선비는 굶어 죽어도 도를 굽히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이런 일화를 남기셨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가난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퇴계 선생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물질적 가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경제적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람을 평가할 때 인격과 됨됨이를 먼저 보세요. 둘째, 경제적 상황에 대한 언급을 줄이세요. 특히 비교하는 말은 피하세요. 셋째,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가치관을 일관되게 보여주세요. 넷째, 검소하고 소박한 삶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세요.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으니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안에 있노라. 조선시대 선비들의 이런 가치관이 현대에도 유효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물질적 성취보다는 정신적 풍요로움이 더 중요하죠. 손자 손녀들에게도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 자랑과 남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의성으로 유명한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위로할 것이지 자신의 건강함으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허준은 왕의 주치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60세 이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일부 어르신들은 자신의 건강을 과도하게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70인데도 약 하나 안 먹어. 저 사람은 나보다 젊은데 벌써 병원 다니네. 내 혈압은 젊은 사람보다도 좋아. 나는 아직도 매일 10km씩 걸어.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지만 반복되면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 송시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이루의 건강도 하늘이 내린 은혜일 뿐이다. 이를 자랑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건강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체질과 운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건강 자랑을 들으면서 그들이 느낄 상처와 위축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율곡이이가 지은 경목요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여인 자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만약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의 건강 자랑을 듣고 싶겠습니까? 퇴계 이황 선생은 70세가 넘어서도 건강했지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몸은 학문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도구가 좋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건강에 대한 올바른 관점입니다. 건강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세요. 건강해서 감사해요라고 말하세요.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피하세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이라는 식의 표현을 자제하세요. 셋째,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몸조리 잘하시고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넷째, 건강관리 비법을 묻는다면 겸손하게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하니 좋더라고요 라는 식으로 말하세요.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이런 시를 썼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하늘의 뜻이로다. 건강할 때보다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리라.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대 차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문화도 바뀐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된다. 박지원은 당시로는 매우 진보적인 사상가였습니다.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세대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각 세대가 자란 환경과 경험한 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젊은 세대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예의라는 게 없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이런 말들이 세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논어주석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예가 있다. 옛것만 고집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새것만 추구하면 뿌리를 잇는다. 이는 전통과 변화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 말입니다. 무조건 옛것만 고집해서도 안 되고 무작정 새것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죠. 율곡 이희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서 배우고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운다. 이것이 진정한 학문의 길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젊은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책과 같고 SNS가 편지와 같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비판한다면 소통의 길이 막힙니다. 조선시대에도 세대 갈등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젊은 신하들과 나이든 신하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왕들은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세종대왕도 젊은 신하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젊은 세대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그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세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셋째,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마세요. 내 경험으로는 이라고 시작해서 참고사항으로 제시하세요. 넷째, 젊은 세대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네요 라고 말해주세요. 다산 정약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 지혜와 새 지식이 만날 때 진정한 발전이 있다. 세대 간의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보지 말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이황퇴계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의 마음을 닦는데 힘쓸 뿐 남의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 퇴계 선생은 평생 자기 수양에 집중하셨고 남의 험담이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저 집 아들은 왜 아직 결혼을 안 하나? 저 친구 사업은 어떻게 됐나? 저 사람 월급이 얼마나 될까? 아무개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다더라. 이런 말들이 호기심에서 시작되지만 점차 험담과 뒷말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언어 절음식 말을 조심하고 음식을 절제하라. 특히 신언어는 말을 조심하라는 뜻인데 이는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또한 논어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예가 아닌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남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예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의 청백리 맹사성은 이런 일화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관리들이 모여서 어떤 동료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맹사성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느냐고 물었을 때 맹사성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논하는 것은 군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어른은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닦는 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호기심이 들더라도 직접적인 질문은 피하세요. 사생활에 관한 일은 묻지 않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세요. 둘째, 남이 사생활 이야기를 할 때는 화제를 돌리세요. 그것보다는 이 얘기를 해볼까요? 라고 말하세요. 셋째,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절대 퍼뜨리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라는 식의 말은 하지 마세요. 넷째, 자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독서, 운동, 봉사활동 등 건전한 취미를 가지세요.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남의 일에 마음 쓰지 말고 내 마음이나 다스리자. 하루하루가 부족한데 어찌 남을 논할 여유가 있으랴. 나이가 들수록 남의 일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8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은 하늘이 내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알차게 살아야 한다. 다산 선생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에도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죠.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일부 어르신들은 무기력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TV만 봐. 어차피 나이 들었는데 뭘 하겠어. 이제는 그냥 쉬면서 살고 싶어.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어. 이런 마음가짐은 노년을 더욱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논어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기시습지 불령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의 이 말씀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의 즐거움을 강조한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많은 학자들이 70세, 80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67세에 성학십도를 완성하셨고 다산 정약용은 60세가 넘어서 목민심서를 저술하셨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조선 후기 문신 서유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75세에 농업 백과사전인 임원 경제지를 완성했습니다. 16년에 걸친 대작업이었죠. 서유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루라도 헛되이 보낼 수 없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60세 이후에도 20 혹은 3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목표를 세우세요. 작은 것이라도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드세요. 둘째, 배움을 시작하세요. 문화센터, 노인대학,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하세요. 셋째,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보람을 찾으세요. 넷째, 건강한 취미를 가지세요. 운동, 독서원예, 요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섯째, 사회활동에 참여하세요. 동호회, 종교활동, 지역사회 모임 등에 나가세요. 조선시대 의학자 허준은 61세에 동의보감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포기하면 진짜 늙는 것이다. 도전하고 배우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언제나 젊을 수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부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 송시열은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할 것이다. 올바르게 살았다면 떠나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 송시열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평온했고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이런 생각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뭘 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울함을 전파합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지생 언지사, 삶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공자께서 제자가 죽음에 대해 물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을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뜻이죠. 퇴계 이황 선생은 이런 시를 남기셨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자연의 이치이다. 이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가자.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라는 교훈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77세까지 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죽음을 생각하며 우울해할 시간에 오늘을 감사하며 살자. 실제로 다산 선생은 만년까지도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시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추구한 이상은 호연직이었습니다. 크고 굳센 기운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롭게 살다가 이롭게 죽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둘째,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셋째,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봉사, 취미, 가족과의 시간 등 가치 있는 활동을 하세요. 넷째,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아직 할 일이 많다, 매일이 새롭다는 식으로 말하세요. 조선시대 성현들의 공통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배우는 노년의 지혜는 명확합니다. 죽음은 언젠가 찾아올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며 위축되어 살기보다는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성현들의 지혜를 통해 60세 이후 하지 말아야 할 9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 자랑을 반복하지 말고 꼰대질을 하지 말며 자식에게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 것.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건강 자랑과 남 비교를 하지 말며 세대 차이를 무시하지 말 것. 남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관심을 갖지 말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부정적으로 살지 말 것.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하고 지혜롭고 품격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를 사는 시니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르신, 사랑받는 어르신이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